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영끌족은 왜 자꾸 탄생하는 걸까? 이게 과거에만 있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영끌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겠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사기도 합니다. 저도 주변에 안타까운 상황을 아주 자주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진짜 그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끌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 좀 아쉬웠음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탈출하고자 많은 상담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배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립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고 부동산이 다시 오를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강한 희망을 품고 삽니다. 또 때로는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좀 뻔뻔한 그런 태도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은 좀 꼴보기 싫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처음부터 영끌족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 사람은 부동산 폭등기 때 집값이 막 오르면서 굉장히 쉽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욕심이 나고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무리한 배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선순위 약간 끼고 근저당 약간 끼고 전세를 엄청 비싸게 줍니다. 아주 세게. 전세 대란이 막 일던 시기에는 이런 집도 전세가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기라서 집값이 마구마구 막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 전세금을 가지고 다시 다른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르니까 기존에 전세 놓은 집을 담보로 또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몇 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보통 1금융권은 전세에서 대출 더하면 매매가의 한 80%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2금융권은 이걸 100%까지도 해줍니다. 아니 그 이상도 해줍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이 전세에 있는 집에 또 추가로 대출을 이렇게 해줄 때는 세입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여기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 오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인 해주면 큰일 나니까 사인 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추가 대출 절대 안 된다. 못하게 해라. 그런데 세입자분이 저한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서 얼마 후에 또 길에서 부동산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덜컥 사인을 해줬답니다. 제2금융권에서 집까지 찾아와서 사인 받아갔다고 막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해줬냐 그랬더니 전세 보증보험이 들어있어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집주인이 막 사정하고 해서 그냥 해줬답니다. 제가 세입자한테 좀 뭐라고 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이거 너무 믿지 말라고. 등기부 등본도 여러분 공신력이 없어서 눈 뜨고 코 베이는 부동산판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진짜 심하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분인데 매매든 전세든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거 온전히 매수자가 아니면 세입자가 돈 홀랑 몇 억 날려먹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등기부 등본 절대 국가에서 어떠한 정식 문서로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이 얘기도 제가 막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삼천포로 얘기가 중간에 빠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세금 받고 추가 대출 받아서 계속 부동산 투자를 이 집주인이 했는데 집값이 슬슬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고요. 이 사람이 그럼 과연 주담대만 받았을까? 아닙니다. 추가 대출 엄청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 부동산 상승이 계속 될 거라는데 배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또 세입자가 저를 또 찾아옵니다. 경매로 결국 집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세입자가 그래도 이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 보증보험 들어놓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자를 못 갚아서 그런 건데, 그거 내가 금방 이자 갚고 경매 취소 절차 밟겠다라고 세입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입자는 또 그거를 믿고 전세 보증보험 받으러 나중에 갔는데 거절된 겁니다. 이게 왜 거절됐을까? 집주인이 경매 취소한다고 해서 배당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 세입자가. 결국은 이 경매 취소가 안 됐고 집주인이 거짓말 한 거죠. 배당 신청 안 해서 전세 보증보험에서는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말을 너무 믿지 말고 일단 배당 신청부터 하고 이런 걸 좀 독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세 보증보험 약관에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요만한 글씨로 어디 보이지도 않게 항구퉁이에 적혀 있기는 한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세입자가 이렇게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도 이 집주인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그 밀린 이자 2천만 원 뿐이 안 되고 그거 내가 다른 거 팔면 금방 해결되는 거라면서 큰 소리 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또 이 사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금리는 또 계속 오르고 있고 애초에 어떤 계획했던 이자 상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난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금리 오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집주인 결국 영끌족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은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본인이 영끌족이라고 인정 안 하겠지만 영끌족입니다. 이 사람. 그것도 아주 뻔뻔한 영끌족. 1원어치 동정심도 가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 이분은 또 집 전세금으로 생숙을 샀습니다. 이게 그때 정말 엄청 유행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 이렇게 규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게 심해지니까 그거를 피하는 일종의 부동산 파생 상품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 샀다가 지금 난리 났죠. 그 당시에 이게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갖고 엄청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이거 생숙에 전세 월세 들어간 사람도 난리 나고 주인들도 이행강제금 엄청 두드려 맞고 아주 폭망한 겁니다. 정부에서 구제해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진짜 폭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 당연히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팔리지도 않고 그냥 또 이 사람도 영끌족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처음에 얘기했던 부류 중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탈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똑똑한 분이고 또 맞벌이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신혼부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영끌에서 10억대 집을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담대뿐만이 아니고 어떻게든 끌어 모은 겁니다. 이것저것 다 팔 거 팔고 추가 대출하고. 그런데 슬슬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졸지에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면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참 꼰대가 된 것 같아서 젊은 분들께 이야기하기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꼭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나의 직장 그리고 지금의 내 수입, 내 직업 이게 영원할 것 같고 60대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정년퇴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 잘 흘러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영끌을 해도 이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확신이 들겠지만 살다 보면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분이 그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꼰대 같은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신혼부부는 축복을 받을 상황에 놓였지만 오히려 고민만 커져가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차마 대놓고 집을 팔아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는 못합니다. 손님들한테. 남의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느 영끌족 분들처럼 이분도 또 집을 파는 선택은 최대한 배제하고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뭐 찾아낸 해결책은 집을 월세를 주고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자 부담은 좀 줄여서 최대한 버텨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부동산 폭등 시기의 부작용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언론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이제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6억이 넘어도 가능했고 부부 합산 소득 1억이 넘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부동산 상승론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이제 6억 이하 아파트에 주목하십시오. 서울과 수도권의 6억 이하 아파트만 특례 보금자리론이 되기 때문에 6억 이하 아파트가 앞으로 폭등할 겁니다. 지금 6억 이하 아파트를 사면 부동산으로 떼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부동산 커밍아웃을 여러분께 했습니다. 저는 집값이 오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상승론자들의 이런 기본 마인드가 저는 너무 싫긴 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서 밥을 빌어먹고 살아야 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